여러분은 황혼의 나이에도 첫사랑에 대한 감정으로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사랑이란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설렘과 행복, 그리고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시간을 거슬러 제 마음을 흔들었고, 55세의 제 심장은 20대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재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그 충격적인 결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55세의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15년. 저는 혼자서 딸 다연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났고, 그 후로 제 삶은 딸과 카페가 전부였죠. 사랑이란 감정은 제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페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제 카페 바다향기의 리뉴얼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오던 카페를 새 단장하여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죠. 꽃향기 가득한 그날,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카페를 가득 채웠고, 모두가 새롭게 바뀐 인테리어와 메뉴에 감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순간 제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낯익은 눈빛, 여전히 따뜻한 미소. 25년 전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 사람, 정민수였습니다. 서진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그리고 어딘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5년 전 그는 저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대학교 3학년, 함께 걸었던 부산 광안리 해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을 이유로 저를 떠났죠.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성숙한 중년의 사랑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아픔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카페 한쪽 조용한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제가 이렇게 소녀처럼 가슴이 뛰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 수줍던 청년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죠. 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제 질문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산 일대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꽤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웃음소리, 손짓, 눈빛.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카페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고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 잘 지내고 있었구나. 카페를 닫고 홀로 남은 테라스에서 저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에 빠진 마음은 20살 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낯익은 눈빛과 여전히 따뜻한 미소는 한순간에 세월을 잊게 만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그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제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번, 점차 거의 매일 찾아오게 되었죠. 부산의 중고차 시장에서 바쁜 사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는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그런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서진 씨, 내가 25년 전에 떠난 건 정말 후회해요. 서진 씨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가난이 너무 큰 짐이었어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25년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작은 중고차 딜러로 시작해 이제는 부산 일대에서 알아주는 중고차 매장 사장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중년 남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잘 맞춰진 정장과 은은한 향수 냄새, 손목에 찬 고급 시계까지. 그의 모든 것이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은 어린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15년간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해운대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와인을 따르며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개의 중고차 매장, 50명이 넘는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까지.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최신형 외제차였어요. 차 안은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향했고 밤이었지만 특별히 문을 열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널찍한 전시장에 가지런히 정렬된 중고차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 세심하게 관리된 차량들,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감사패와 상장들. 그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민수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의 현재 모습에 제 마음은 묘한 설렘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저를 떠났던 그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매장을 나와 해변가를 걸을 때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에 설렘이 퍼져나갔어요.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그는 제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 보였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뒤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를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달라진 외모와 화려한 성공이 주는 묘한 설렘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늦은 봄날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부산의 밤하늘에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 별처럼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빛이 꺼진 후에는 어떤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민수 씨와 다시 시작된 관계는 마치 2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는 서로의 취향, 생각, 감정을 여전히 이해했어요. 가끔은 그 사이에 놓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때로는 부산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을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민수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가끔 그가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면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사업 때문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어느 날, 딸 다연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다연은 바쁜 스케줄 중에도 가끔 저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민수 씨도 카페에 와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손님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엄마,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신경 쓰시고. 다연의 예리한 눈은 제가 민수 씨의 테이블을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제 표정을 놓치지 않았나 봐요. 변호사인 딸은 늘 세심했고 작은 변화도 쉽게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해야지. 엄마도 여자야.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이해해줘. 그러나 다연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연은 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제 반응을 주시했어요. 민수 씨가 보내는 메시지에 미소 짓는 저를 보며 딸의 눈에는 더욱 깊은 의문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이 돌아간 후 민수 씨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문을 닫은 카페의 테라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관계의 실체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죠. 민수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 건지 가끔은 불안해요. 제 걱정에 민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안심했지만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었어요. 어머니인 제가 늦은 나이에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의 변화를 감추기란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옷을 사입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표정이 달라졌죠.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의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에 다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제 휴대폰이 울리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고 계세요?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예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다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딸은 단서를 모으고 상황을 분석하는데 익숙했죠. 저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는 동안 저와 민수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다연의 의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딸은 종종 불쑥 카페를 찾아와 제 일상을 살피기 시작했고 한 번은 제가 저녁 약속을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관찰했어요. 제 마음은 행복과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의 설렘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과의 관계가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민수 씨를 향한 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25년 전 그가 저를 떠났을 때 멈춰선 제 인생의 시계가 이제 와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시계 바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을 향해 가는 것인지는 그때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바닥에 쓰러질 뻔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지만 곧 심한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카페 오픈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몸이 이상해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약 2주 정도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있었지만 나이 탓으로 생각했죠.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결과를 들고 돌아왔어요. 윤서진님, 검사 결과를 보니 임신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령 임신은 드물지만 폐경기 직전에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놀라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55세의 임신이라니. 이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는 기뻐할지 아니면 당황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다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늦은 나이에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병원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즉시 달려왔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병원에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민수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말, 그리고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요.
제 말을 들은 민수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5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인연이 다시 맺어지는 운명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추가 검사가 이어졌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로 임신이 확실하다는 거였죠.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많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지지와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제게 꽃을 가져다 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퇴원 후 저는 카페 운영을 부매니저에게 맡기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 다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관계, 그리고 임신 소식까지. 엄마, 정말이요? 그 나이에 임신이라니. 다연의 눈에는 충격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딸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 사랑이 더 컸나 봐요. 엄마, 정말로 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믿을 수 있어요? 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 아이는 기적이야. 민수 씨도 행복해하고 있어. 다연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저는 민수 씨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대화 끝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다연은 비록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신발 모양의 골드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가끔 혼란스러웠지만 민수 씨의 존재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해요. 내가 평생 당신과 아이를 책임질게요. 그의 말에 저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라면 이 늦은 봄의 선물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5세의 나이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임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페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신 소식으로 기쁘고 설레면서도 55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공존했지만 민수 씨의 지지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오후의 평화로운 시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서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낯선 여성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달라는 제 권유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강은주라고 합니다. 정민수의 아내죠. 그 순간 저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민수 씨의 아내라고요? 그는 독신이라고 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응대했습니다.
은주 씨는 우아한 동작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서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 민수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사기꾼이에요. 이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질투에서 비롯된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민수는 당신처럼 성공한 싱글 여성들에게 접근해왔어요. 첫사랑 이야기, 못다 이룬 꿈, 후회, 모두 그의 각본이죠.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은주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민수가 지난 몇 년간 만났던 여성들의 목록이에요. 총 4명이죠. 모두 당신처럼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내용물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주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에게 같은 말을 해요. 첫사랑이었다며, 당신과 닮았다며,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투자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죠.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수 씨가 정말로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사업 이야기, 성공 스토리, 심지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애틋한 회상까지 모두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얼마 전에 당신에게 새 사업 투자를 제안했나요? 아마 곧 그럴 거예요. 그게 그의 최종 목표니까요. 은주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로 최근에 새로운 중고차 매장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에게 투자를 암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주 씨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윤서진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카페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어요. 은주 씨가 남긴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안에는 민수 씨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가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사기꾼이라니.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카페 문을 잠근 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 빠르게 진행된 관계까지.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가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질투에 가득 찬 아내의 거짓말일까요? 민수 씨를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은주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임신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진실이어야 했어요. 제 몸에 찾아온 새 생명, 기적처럼 느껴졌던 이 아이는 적어도 거짓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배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 안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아이는 무고하고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내가 진짜로 있는 거니?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거니?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밀려왔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부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재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제 나이를 고려해 의사는 종합적인 검사를 권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윤서진님, 혈액검사, 초음파, 그리고 호르몬 검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편안하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친절한 안내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폭풍우 치는 바다였어요. 은주 씨의 말이 맞다면 민수 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제 감정과 인생을 농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겠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민수 씨와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듯 했던 고백들.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은주 씨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초음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차가운 제리배에 닿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작은 생명의 징후를 찾으려 했지만 의사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임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초음파상으로는 임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임신이 아니라면 민수 씨는 정말 은주 씨의 말처럼 사기꾼일까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거짓 임신을 믿게 했을까요?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침내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윤서진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현재 호르몬 불균형 상태이시고 갱년기 증상과 함께 난소에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신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한 것 같네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고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종양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임신도, 민수 씨의 사랑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갈매기 울음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넓은 바다처럼 제 마음도 이제 깊고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경험 많은 제가 사업도 성공했고 한 아이의 어머니인 제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기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된다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떠오르자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의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가증스럽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다고 믿었던 아이도 없었고
그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실체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수 씨 같은 사기꾼이 다른 여성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분명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 비록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떨게 했지만 그것을 힘으로 바꿔야 했어요. 민수 씨의 실체를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병원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민수 씨가 사기꾼일 가능성까지. 엄마, 제가 도울게요.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다연의 결연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딸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오지훈 씨라고 강력계 형사 출신 분 계세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연이 소개해준 오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수법은 꽤 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지훈 씨는 민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체, 과거 이력,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지훈 씨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민수 씨는 실제로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는 그가 말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최소 3명의 여성에게 접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훈 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민수 씨의 과거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 사업 투자를 받아 떼먹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정민수 씨가 직접 사기 행각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민수 씨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녹음기를 제공했고 다연은 법적인 부분을 검토했어요. 엄마,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다연의 걱정에 지훈 씨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근처에서 지켜볼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개입할 거예요. 우리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 씨에게 투자 상담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산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곳은 미리 답사해 두었고 지훈 씨와 다연이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남 당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녹음기는 제 핸드백 안에 있었고 귀에는 작은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이미 와인을 주문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아래 숨겨진 계산된 냉혹함이 보였어요. 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의 가식적인 관심에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대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사업 확장 계획으로 이어졌고 민수 씨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부산 남구에 새 매장을 열 계획이에요. 위치도 좋고 전망도 밝아요. 서진 씨가 투자자로 참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제 질문에 그는 매장 도면, 사업 계획서, 예상 수익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질문, 과거 사업 실적, 그리고 은주 씨를 언급하지 않고도 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저녁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민수 씨도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수 씨. 저 말고 다른 투자자들도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민수 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의 사기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계획하고 있는 새 매장 투자해볼까 해요. 5억 정도면 될까요? 제 말에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저와 가볍게 건배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투자자를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거짓 연기를 간파할 수 있었어요. 핸드백 속의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대화를 더 깊이 이끌어갔습니다. 투자 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민수 씨의 사업이 정말 안전한가요? 다른 투자자들도 있나요? 민수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매장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투자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 귀에 이어피스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까지 좋아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민수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미경 씨, 박현주 씨, 이영애 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셨나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의 다른 피해자들 이름을 언급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말하는 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강은주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당신이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민수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더 이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연인의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주가 찾아갔군요. 그 여자 때문에 항상 골치 아파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 씨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똑똑하시네요. 서진 씨, 그래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때론 조금 과장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비즈니스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제 분노가 치밀었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재회의 감동도 모두 비즈니스였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선 감정적 유대가 필요하죠.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지 알았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중년 여성, 이용하기 쉬운 타깃이었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원하는 자백을 얻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핸드백 속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모두 같은 방식이었군요. 민수 씨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들 모두 당신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었어요. 돈 몇 푼 잃은 거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핸드백의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그것은 지훈 씨와 다연에게 신호를 보내는 버튼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당신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어서려 하자 민수 씨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앉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소나기가 너무 강해서 아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놓으세요. 지금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지훈 씨와 다연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정민수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우리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어요. 그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 속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아직 상처는 깊었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용기 있었어요. 다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다가와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어요. 저도 이 시련을 넘어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 경험이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민수의 체포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비록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마음 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몸은 카페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네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매일 저녁 문을 닫는 단순한 일과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카페 한 구석,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는 제 명상 공간이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종종 책을 읽거나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들 제 안색이 좋지 않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그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중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문득 민수 씨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오곤 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그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법정에서 저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은커녕 인간적인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거의 매일 카페에 들러 저를 살폈어요. 바쁜 와중에도 딸은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했고 그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난소 종양 수술 후 회복은 잘 될까요?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상처였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카페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진 것은 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25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에 너무 쉽게 빠져든 것은 제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면서 딸을 키우고 사업을 일구며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인가 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타인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구하기보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에게 감사한 일 찾기, 작은 취미 시작하기, 스스로를 위한 작은 의식들이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책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여행 에세이 시집,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로 채웠어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으며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커피 한 잔과 좋은 책,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 이게 내 행복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허상을 쫓지 않기로 했어요. 55세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제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에는 해변을 따라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어떤 날은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저는 천천히 치유되어 갔어요. 서진 씨, 혼자 걷기 좋은 날이죠? 어느 저녁 해변을 걷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그날은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저녁이에요. 바다가 참 평화롭네요. 함께 걸으며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지훈 씨의 차분한 존재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수 씨 사건 이후로도 종종 저를 살펴보곤 했지만 결코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아직도 상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이 비록 아프지만 결국엔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지훈 씨의 권유로 시작한 글쓰기는 처음에는 단순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감정, 상처, 그리고 깨달음을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진 씨, 이 글 정말 좋은데요. 출판해보는 건 어떨까요? 몇 달 후 제 원고를 읽어본 지훈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격려와 다연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다연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상처와 회복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책 출판을 결심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제 책은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중년의 감정적 취약함을 노린 사기 사건을 솔직하게 다루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냈기 때문이었죠.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는 제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책이 출간된 후 받은 독자들의 편지를 보면서 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진님, 당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책이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면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 명이라도 제 경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강연은 지역 도서관에서 열렸어요.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했지만 막상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니 원고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겪은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감정, 자존감, 그리고 신뢰를 모두 앗아갔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책 출간과 강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명확하게 정립해 나갔어요. 이것은 그저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카페 한쪽에 작은 북카페 공간을 마련했어요. 제 책과 함께 자기 성찰과 치유에 관한 다양한 책들을 비치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되어갔어요. 서진 씨의 카페가 이제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마음의 쉼터가 되었네요. 지훈 씨의 말처럼 바다 향기, 카페는 이제 해운대에서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찾는 이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소규모 독서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치유를 위한 대화 모임이 열리기도 했어요. 출판사에서는 두 번째 책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면 두 번째 책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 더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성장 과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내면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가 아닌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와 강함으로 저를 정의하게 되었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6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고, 바다 향기, 카페는 해운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두 권의 책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었고, 때로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면 바다 향기가 카페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순간의 평화로움과 만족감은 그 어떤 화려한 성공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도 바다가 참 아름답네요. 서진 씨. 지훈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면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틀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제주도는 이 계절이 정말 아름답대요. 다음 주에 우리는 제주도로 작은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큰 계획 없이 그저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카페에는 여전히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는 대학생,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그리고 때로는 제 책을 읽고 찾아오는 중년 여성들까지 모두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미소를 건네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오랜 관계를 정리했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그것은 예전의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딸 다연은 법무법인의 파트너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남자친구와 함께 오기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연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도 카페 테라스에 앉아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굴곡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민수로 인한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첫 커피 한 잔, 단골 손님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저녁에 지훈 씨와 함께 걷는 해변 산책. 이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또 왔어요. 다연의 어린 조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아직 제 손주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저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어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아닌 현재의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이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저는 이제 그 여정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